많이 말씀을 나눈 거고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얘기부터 아무래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때 이제 뭐 이거는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난 10년 사이에 바뀐 게 그 이전에 몇십 년 바뀐 것보다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뀐 현실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소상공인이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원동력이 그 이유가 저는 이제 4개라고 봐요. 4개. 가장 큰 거는 역시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이미 세상을 지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쿠팡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인터넷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저렇게 되리라는 걸 몇 년 전에 예측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쿠팡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야, 쿠팡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해버릴 거라고는 진짜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김범석 의장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존이 세상을 지배했잖아. 이거 지배할 수 있어.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접는 게 낫습니다. 인터넷을 그래서 제가 이제 티쿤은 그나마 인터넷을 빨리 이해했기 때문에 요만한 회사로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1998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을 했어요. 실제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업의 큰 흐름은 알죠. 조금 알죠.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덕분에 어쨌든 일본의 명함, 스티커, 택배 박스를 팔아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50억 원어치까지 팔았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없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인터넷의 위력을 저는 좀 알고 있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되는구나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근데 제가 어쨌든 기반을 잡고 나서 저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해외 직판하라고 권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 쇼핑몰 어떻게 만들어요? 이 얘기를 물어요.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질문할 수준이면은 사업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물을 정도면은 빨리 접는 게 진짜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쿠팡의 논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하면 된다는 걸 이해 못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걸 이해 못하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만큼 인터넷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 전자상거래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자체가 모두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검색 전부 이제 구글로 하시잖아요. 누가 신문 보나요? 아무것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인터넷을 기본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마트가 망하고 롯데마트가 점수를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다 인터넷 회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왜 이렇게 안 돼? 직방다방에서 사실 뭐 하려고 거길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이 훨씬 더 좋은데. 그 다음에 벼룩시장이 옛날에 있었나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사람인과 잡코리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가끔 가다가 보면 길에서 계속 택시 잡잖아요. 아니 요즘 택시를 길에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카카오톡으로 움직이는데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장사하는 분들이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건데 빨리 망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고요. 정말 인공지능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뭐 거의 다 쓰시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이 챗GPT 못 쓴다 그러면 또 사업 빨리 접으셔야 돼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챗GPT의 위력을 알게 되면요. 아, 이건 난 너무 늦었구나. 이제 겁나서 겁이 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챗GPT 쓰고 있나? 보셔야 돼요. 챗GPT 나 잘 못 써. 그러면은 너무 세상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험하다고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이미 챗GPT를 가지고 통계 다 분석하고 있는데 사업이 되겠냔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비즈니스를 그 챗GPT나 인공지능이 가지고 오는 거는 지역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엔 심하게는 어느 지역엔 어느 요일날 어느 게 많이 팔려 이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일 배송도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엔 이게 팔리는 통계가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걸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소상공인은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택배 큰 물류회사 가보셨잖아요. 저도 10년 전에 가보고 야 진짜 10년 전에 가보니까 한 번 더 가보고 싶긴 한데 야, 이 로봇이 이런 걸 하는구나. 그때 이제 두 군데 가봤는데 하나는 제가 그때 택배 박스를 팔고 있었거든요. 택배 박스 큰 사업장 가니까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는 택배 박스 원판도 전부 로봇이 이동시키더라고요. 딱딱 갖다 놓고 저 구석에 있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 타워 보면 되잖아요. 도대체 난 저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뻔하긴 한데 근데 딱 버튼만 누르면 차가 쫙 날아와서 앞으로 되는데 뒤로 딱 돌아서서 나오잖아요. 택배회사 그 큰 현대 택배 가봤더니 야, 물건이 쫙 가면서 그냥 바코드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다 분류하더라고요. 그게 수십만 개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서 경기도 안성권 여기서 떨어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와, 이 작은 회사들이 살아남긴 힘들겠구나 이런 걸 한번 느낀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물류혁명이 일어난 시대지 않습니까? 태무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옛날 같으면 태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그 보호구역이죠. 뭐라 그러죠? 그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예? 연서구역? 아 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구역에 다 갖다 놓고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비행기가 옛날 버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오늘 12시에 강서구 물류센터에 도착한 물건을 내일 저녁 6시까지 일본 대도시에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배송을 해요. 오늘 보낸 거를 내일 다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건 느끼는 거죠. 바뀌고 있는데 뭐가 바뀌는지 모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양에 사는데 안양 중앙시장이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재래시장. 6시부터 좌판을 접어요. 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어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 있던 분들은 정말 몇십 년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이걸 모토로 삼아서 일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진짜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 추운 겨울날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왜 이상한 뭐가 바뀐 것 같아. 알아요. 물어보면. 저도 이제 거기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뭐 정육점 가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장사 잘 돼요. 뭐 물어보면 아 진짜 그 전에는 안양 중앙시장에 사람이 부딪혀서 못 갔어요. 어깨가 부딪혀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사람이. 그다음에 그전에는 저녁 8시 이후에도 시장 가면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8시에 문을 닫아요. 그 정육점 사장님은 진짜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전엔 11시까지 일하다가 지금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며칠 전에 갔어요. 또 가서 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니까 아, 근데 그래 진짜 물어보기도 힘들었는데 그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농담이었겠죠. 낮에는 그 박스 줍는다는 농담을 해요.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아요. 왜? 그 손님들이 어디 간 거예요? 아, 쿠팡 갔지. 알아요.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평생 뭐 인터넷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마케팅 해보지도 않았지. 그럼 또 어디 갔을까요? 자, 그 사람들이 쿠팡에 갔잖아요. 그 전에 제가 안양 사니까 그 사람하고 워낙 친하니까 그 집 가서 고기 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많이 살 때, 진짜 조금 살 때나 가지, 많이 살 때 가면 광명 코스트코 가요. 치사한 것 같아. 야, 그거 얼마 된다. 근데 좀 저는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많이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럼 코스트코 가서 사면 절대 손해 안 본단 말이에요. 그 뭐 삼겹살 원판 자체가 뭐 6kg에 72,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사지. 내가 왜 거기서 사냐 말이야. 66,000원이네. 코스트코 가서 사지. 군포에 가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롯데 빅마트 있죠. 아니 거기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자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로 다 가버렸어. 그다음에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로 또 다 가버렸어. 거기 또 찌끄러기 남은 것도 그래도 이마트 또 있잖아요. 이마트 가서 사. 그다음에 편의점 다 체인이 돼버렸어. 뭐 이마트 24 뭐 다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갖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번엔 또 프랜차이즈가 난리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지 않은 업종이 뭐가 있냔 말이죠. 떡볶이까지 국대 떡볶이가 하고 있는 판에. 자, 그럼 또 하이에나처럼 개들이 또 다 먹어. 그 다음에 또 먹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밀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밀키트. 청국장까지 밀키트 나오고 호박찌개까지 밀키트 나오는 판에 뭘 팔겠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뭐 유니클로, 뭐 나이키 다 브랜드가 다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유지되면서 글로벌 초거대 강자들이 세상을 지배해 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삶 구글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오피스 또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오피스가 전 세계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유튜브. 전 세계를 초거대 강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국내조차도 인터넷과 물류혁명과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전국을 절대 강자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향 소상공인들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98만 개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대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23만 개가 창업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창업하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123만 개 중에서 뭐죠? 전문직 자영업자, 의사도 자영업자잖아요. 근데 변리사 다 자영업자예요. 그 자영업자 다 빼고 나면은 한 달에 150만 원 가져갈 수 있는 자영업자가 없습니다.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인터넷 몰라, 인공지능도 몰라, 물리혁명이 이용도 못해. 이런 상태에서 국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99.99%가 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은 완전 전문직. 변호사도 지금 굶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업종은 의사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의사. 그다음에 뭐 고위 공무원 되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극소수 특별한 나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음식점 이런 건 살아남아요. 근데 그게 몇 개나 되겠냔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물류혁명, 이거는 우리 개인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인터넷 잘 몰라 그러면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새 정부가 들어서도요. 수명이 5년이잖아요. 5년 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기대를 잔뜩 하겠죠. 뭔가 뭐 보수 새 정당이 들어설 수도 있고 뭐 약간 중도
새 권력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잔뜩 기대했다가 또 실망만 왕창 할 거예요. 해결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 해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왜 그 짓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김영삼 다음에 DJ가 들어섰잖아요. DJ도 막판에 휘태휘태했다가 간신히 노무현으로 넘겨가지고 정권 잡았죠. 근데 국민들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명박으로. 노무현 시켜봤더니 되지도 않더라 그러고 이명박 시킨 거예요. 이명박도 사기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 넘어가서 또 무능한 애들 남겼어요. 그래서 야, 얘들 무능한가 봐. 그래서 문재인한테 넘겼더니 문재인 또 더해. 해결 못 한다니까요. 왜냐? 이 구조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쟤들은. 그래서 저는 하여간 기대하면은 실망한다고 생각해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거든요. 뭐 이게 되겠어. 그러고 내 삶을 내가 개척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해외 직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대기업도 해외 직판 안 해요. 못 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해외 직판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알리익스프레스하고 U3이네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하고 요즘은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얘들이 제일 잘해요. 얘들이 지금 해외로 파는 건 잘하는데 얘들이 하는 거지 그 나라의 개별 판매자가 해외에 파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얘들이 무더기로 사가지고 무슨 뜻이냐? 자, 쿠팡 물건의 70%는 쿠팡 거예요. 쿠팡이 사입한 거라고요. 얘들이 다 사입해서 파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워낙 자본이 많고 크니까 이 짓을 할 수 있는 건데 얘들이 세상을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 해외로 직판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많은 회사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 회사들은 현재 전부 2-3명 갖고 나가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셔라. 국내에서는 작은 자본으로 절대 사업 못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인쇄업 하고 있어. 성원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저도 일본의 인쇄물을 200억까지 팔았지만 성원하고 싸우라 그러면 난 도망갈 거예요. 절대 안 싸울 거예요. 왜냐? 걔들이 실력이 나보다 월등히 높고 아니 단가를 나보다 더 낮출 수 있는데 내가 왜 걔네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안 하는 게 낫지. 티쿤이 일본의 공기간판을 처음 개척한 회사예요. 일본에 공기간판이 없을 때 일본에 공기간판을 내보내서 지금 랭킹 1위예요. 근데 한국에서 공기간판 만들려고 그러면 전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저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작은 회사들이 국내에서 이미 다 진 게임이거든요. 다 졌어요. 살아남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외 판매 같아요. 다행히 일본이 지금 그전에 비해서 내년에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아진대요. 더 좋아져요.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한국은 천운이 닿은 걸까요? 어떨까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경제가 성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쉽지 않겠죠? 이게 구조의 문제지, 이건 의지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뭐 어느 정당 이런 것 떠나서 소상공인한 국민에게 25만 원 준다 소리 듣고 좀 너무 실망이 돼요. 그거 해서
되냐 이게 진짜? 야 그게 정책이냐? 나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책이라고 내놓고 해도 되는 걸까?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작은 회사들, 이 회사들은 처음에 대부분 두세 명으로 출발했는데 다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시면 된다. 부디 나가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상품 추천회잖아요. 근데 상품 추천회에서 어떤 상품을 갖고 나가는 게 좋으냐 하는 거는 그냥 일본에 나갔을 때 첫 번째는 수요가 제일 중요해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일단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수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수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티쿤은 정말 아이템을 잘 정했죠.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택배 박스였어요. 그때 택배 박스를 했었던 이유는 전자상거래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택배 박스는 더 많이 쓰겠구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보낼 때 무조건 택배 박스는 있어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많이 쓰겠다 해서 택배 박스를 잡았는데 당연히 수요가 많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저한테 명함을 제가 이제 팔았거든요. 두 번째 명함을 팔았어요. 근데 또 너무 빠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막 휴대폰 갖고 서로 맞닿으면 명함이 온대요. 그래서 명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씨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10명하고 이거 하고 있겠냐. 그러니까 명함 뿌려야지. 명함은 안 없어지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명함 했어요. 명함 잘 팔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스티커 써야 되잖아요. 스티커 잘 나갔죠. 오늘 뭐 이사님 오셨지만 실사출력물 그거 안 없어지겠더라고. 그래서 실사출력물 정말 아이템 잘 잡았죠. 공기간판 공기간판 그거 한국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가면 되겠다. 나갔죠. 용기. 그래서 티쿤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확실하게 수요가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판 게 아니에요. 저는 물건은 파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물건이어야 돼요. 영화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봐야 되니까. 이게 팔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같은 작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작은 회사들은 해외로 나갈 때 수요가 일단 넉넉한 제품을 갖고 나가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돈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가성비. 티쿤도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명품 팔아봤거든요. 명품. 뭐 그 영국에서 그 뭐 명품 떼서 팔았는데 이건 아이템이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냐면 명품은 귀하니까 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판매사가. 그래서 제한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걸 사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서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살 사람은 많았는데 공급을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을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놈의 명품 사다가 파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없어요. 마진이. 이런 아이템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명품이 보통 사람이 써도 몇백만 원짜리 있어요. 핸드백 같은 거는 한 대충 한 얼마짜리 한 400에서 700. 아주 좋은 거는 몇 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얼마짜리 써요? 얼마짜리 써? 안 사봐서 몰라. 400에서 한 1000, 400에서 7, 800 정도인 것 같아. 그죠? 근데 400에서 7, 800짜리 명품을 사는데도 10,000원, 20,000원을 따지더라고요. 야, 진짜 그걸 또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5만 원 싸면 팔리는 거죠. 400만 원짜리인데. 그만큼 사람들은 돈에 민감해요. 그래서 가성비가 확실하지 않으면 못 판다고요. 그래서 제가 티쿠니 명함을 팔 때 그 당시에 일본 명함 판매사들은 100매에 2,300엔에 팔았어요. 100매에 2,300엔. 우리는 500매에 980엔에 팔았어요. 도대체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겨우 사가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막 쉽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100매에 2,300엔에 팔고 우리는 500매를 980엔에 파는데 벌떼처럼 오는 게 정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동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성비 좋게 공급했기 때문에 티쿤이 계속 성장은 했어요. 이 가성비는 어떻게 알면 되나요? 이 가성비는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은 거의 99%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인터넷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가격 비교할 때 평화시장 가서 가격 비교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하면은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터넷은 완전히 오픈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나 다 가격 가지고 싸워요. 제일 쌀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이. 그리고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잖아요, 후기. 여기 거 후져요. 그러니까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가장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가지고 일본으로 진출할 때, 중국으로 진출할 때 과연 얼마나 좋은가, 가성비가 어떤가, 이거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일단 나가면 팔립니다. 저는 이제 그 점에서는 가성비만 좋으면 못 팔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 가지 테크닉들은 있죠. 그건 이제 뭐 티쿠 만약 하게 되시면 티쿤이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뭐 계약을 해야 도와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안 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해외 직판 강좌에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롱테일 이론을 적용하세요. 이런 거 뻔한 얘기를 여기다가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서 판매 기법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티쿤이 팔았던 모든 방법을 여기다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감추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계약하고 나면은 서로 이제 좀 더 잘해야 되잖아요. 티쿤 입장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구렁이 알처럼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해서 또 티쿤 얘기 듣고 해외 직판하는데 망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상의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하는 거지,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잘만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거리가 가깝잖아요. 일본이 거리가 가깝고 또 한국보다는 경제 사정이 훨씬 좋을 거예요, 내년 이후에. 한국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나가셔라. 근데 동남아 이쪽으로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해보니까 너무 멀어요. 벌써 물류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미국 너무 멀더라고요. 이게 힘들어요. 그거는 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다행히 한국 바로 옆에 일본이 있으니까 글로 나가시고, 또 가성비라는 게 단순히 가격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능과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상품이 좋아, 품질이 좋아, 그럼 중국 시장을 노리셔요. 중국 시장을 노려서 한중일만 따져도 16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만 먹어도 하지도 못해요. 일본에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는데, 예를 들어 공기 간판이 랭킹 1위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수요의 1%도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넓은데 광고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한 나라만 제대로 나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해외 판매용 상품 추천할 때 제일 쉬웠던 방법은 많이 권했던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수요가 있는 것, 수요가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성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어떤 또 하나의 원칙을 만들었었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품을 갖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딱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팔 때는, 그때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나 토지비나 이런 것들이 일본이 더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벌써 한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원칙을 세웠던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 예를 들어 택배 박스는 진짜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택배 박스의 가지수는 따지기 시작하면 수천만 가지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5mm 단위로 나눌 수 있죠. 그다음에 두께가 또 다 다르죠.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다 곱하면 수천 종류가 나와요. 진짜 수천만 종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박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명함은 만 부를 제작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전부 다 100매, 200매, 1000매만 하잖아요.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기에 맞았죠. 근데 지금도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도복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이런 형태로 다품종 소량 상품이 좋다. 근데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게, 플라스틱 용기 티쿤이 이제 몇 년 고생해가지고 이제 지난달부터 월 1000만엔 넘었어요. 근데 이건 그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품은 아닌데 그냥 경쟁력이 있었어요.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경우죠. 용기 같은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물을 주로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같은 여러분과 저처럼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써도 되는 전략입니다. 왜냐? 제가 명함을 팔면서 인쇄물 중에 전단도 팔았거든요.
전단도 파는데 전단은 안 팔리더라고. 왜 안 팔리겠어요? 전단은 이미 4,000장 이상은요, 기계로 제작하지 사람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경쟁을 해도 경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10,000매 넘으면 완벽하게 경쟁이 배제돼요. 왜냐? 우리는 10,000매 찍어서 이걸 지금 배로 보내야 되고 물류가 따라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제 큰 물량 많은 거는 어차피 공장제로 돌아가는 데와 경쟁에서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품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섬유 원단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섬유 원단 같은 게. 자, 스와치오는 유럽에다가 한국 원단을 팔았어요. 근데 누구나 다 원단 그러면 한 컨테이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50cm, 50cm 단위로도 팔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40억 원 투자 유치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단을 판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복도 아주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왜냐하면 단체복은 한꺼번에 10,000부를 만들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야구단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한국에는 야구단, 고등학교 야구부 있는 고등학교가 90개거든요. 근데 일본은 야구부 있는 고등학교가 4,000개예요. 근데 그 야구부가 한 번에 주문할 때 1,000개 주문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야구 단원이 20명도 안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주문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름 새겨줘야 되잖아요. 예? 자수해줘요. 근데 번호가 또 다 달라. 애들마다. 9번, 10번. 이런 거는 일본에서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여기 있는 이사님은 그런 실사 출력물 프레임을 판매를 하신대요. 중국에서. 이 비즈니스 하실 분 하셔요. 근데 실사 출력물도 10,000개 제작한 사람이 없잖아요. 1개, 2개. 이렇게 해서 기반을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작해서 기반 잡는 게 목표잖아요. 기반만 잡으면 그 다음 일은 또 할 수 있거든요. 기회는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죠. 기반을 잡아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부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온사인류? 이거 정말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온사인도 10,000개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가게 하나, 2개, 바깥에 하나, 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색상자점, 칼라 박스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류가 무지 많잖아요. 종류가 무지 많고 사는 사람은 소량을 사요. 제가 명함은 누구나 다 100매 단위로 팔잖아요. 근데 스티커 아시죠? 전부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스티커를 주문하는 사람이
몇 매짜리 스티커를 가장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은 스티커 안 쓰잖아요. 집에 스티커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무슨 꽃게장 뭐 이렇게라도 써야지 무슨 가게가 사는 게 스티커거든요. 스티커 가장 많이 팔리는 게 250매 단위예요. 난 솔직히 250매를 사가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미 군단을 모으다가 보면은 이제 대량 구매도 생기는 거죠. 플라스틱 용기를 뭐 100개도 팔고 200개, 300개, 500개, 1000개 이렇게 팔아요. 근데 가장 많이 사가는 건 50개예요. 50개. 그래서 저는 늘 그게 궁금해요. 아니 50개를 사가서 어디에 쓸까? 근데 그 단위로 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량 판매가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품이 들어가서, 일본은 아마 품이 들어가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품이 들어가지만 처음에 힘들어도 그렇게 기반 잡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어디 행사 가면은 파일 넣어주잖아요. 파일에 이렇게 새기잖아요. 100개, 200개 새기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품이 실제로 좋다, 그 판매하기 좋다는 거죠. 메탈 스티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진 인화 앨범을 10,000개 제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가족용 앨범 하나만 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단체 사진도 뭐 10명 제작하잖아요. 유치원에 졸업해봤자 뭐 몇 명이나 제작하겠어요.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에서 출발하는 거는 대단히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광고용 물티슈 이런 것도 어쨌든 초기 진출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아이템이에요.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속 편하기는 손이 안 가고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초기 기업에게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은 많이 가지만 딴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여기서 어쨌든 기반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일 것. 그 다음에 나도 귀찮은 거. 딴 사람도 하기 싫지만 나도 하기 싫은 거. 이런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늘 보여드리지만 다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기 아닌 건 딱 하나 있네요. 티쿤 상품 중에는 상위 30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파는 업종 중에 전부 다 그런 아이템이에요. 자, 명함 그런 아이템이죠. 인쇄 스티커, 공기 간판 다 하나만 만들어요. 하나. 옷 원단 이것도 주문형 옷 원단이에요. 주문 패턴을 자기가 고객이 원하는 패턴을 인쇄해 준 원단입니다. 컵은 무지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쇄가 안 된 컵이 아니라 무슨 카페 이렇게 행사 인쇄가 된 컵이에요. 실사출력물. 얘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용기가 워낙 한국이 강해서 이런 건 되는 거죠.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데 종류에서 우리만큼 많은 종류를 갖고 있는 일본 회사가 없어요. 그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롱테일 이론이 굉장히 잘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롱테일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많이 팔리는 상위 20% 상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2대8 법칙이잖아요. 상위 20% 상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근데 이게 인터넷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책만 파는 코너에서는 책 1, 2, 3, 4, 5, 6, 7, 8 랭킹이 있을 거 아니에요. 13만 위 이하의 상품이 전체 매출에서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오프라인 시대에는 매대가 딱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매대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상품밖에 놓을 수가 없었고, 지금은 하나만 사가는 사람한테도 매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온라인이니까요. 저는 초기 2000년에 처음 인터넷 비즈니스 서비스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키텔이라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천리안, 하이텔, 키텔, 이 세 번째였어요. 키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인터넷이 아니고 뭐라고 불렀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통신망.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그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한테 다 방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방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 하면은 용량을 엄청나게 차지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용량이라는 거는 10원어치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걸 저는 이해를 못했었죠. 그렇게 지금 책 100만 대를 깔아도 자기들 매장 운영 비용은 10만 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한국 용기, 중국 용기 다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거 못해요.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조사비 들어가니까 하지를 못하는데,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래서 얘는 이제 중국 실사 출력물이에요. 여전히 실사 출력물은 하나씩만 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중국 상해에 있는 판매자예요. 상해에 있는 판매자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팔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런 아이템들이잖아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 진짜 할 테니까 아이템을 달라. 그럼 아이템 공급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류의 아이템 중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공급은 해 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티쿤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공급해 드렸어요. 분양해 드렸어요. 근데 분양해 드리고 나면은 멀쩡히 잘 큰 애를 분양해 줘도 다 망쳐놔 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비즈니스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객이잖아요. 모객. 손님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시대하고 온라인 시대는 모객이라는 개념이 아예 다르죠. 오프라인 시대는 어차피 누구나 다 내 구역에서 활동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프라인은 구역을 건너뛰지 못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이제 인터넷을 써야 되나 봐 했었던 게, 제가 완전 초창기 시대였거든요. 전 완전 초창기가 그때가 1998년, 9년 이 무렵이었어요. 그때 도대체 인터넷을 이해를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 그걸 배웠어요. 하이텔은 하이텔 안에서만 오는 거구나.
천리안 회원은 천리안 회원 안에서만 노는 건데 인터넷은 이걸 뛰어넘는 거구나. 이걸 그때 처음 이해를 한 거죠. 그게 199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전자상거래업이 시작된 거는 사실상 DJ 시대입니다. DJ 시대. 그게 2000년이었어요. 2000년. 그래서 1999년 중반기부터 2000년 말까지 한국에는 인터넷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김진호, 이름 뭐죠? 골드 뭐였는데? 김진호 씨, 그 다음에 다음 이재웅. 그때 네이버가 한참 아래였죠. 제가 그때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탈로 쓰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46억을 투자받았어요. 그래서 저 뭐 있는 줄 알았어요. 딱 컴퓨터 바탕화면을 지배하는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 게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시했어요. 이런 서비스를 갖고 뭔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냐.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죠. 이재용도 그때 막 거지였다니까요. 이재용 맞죠? 한메일. 진짜 막 그 KT 가서 이재용이가 이거 사주라고 망하게 생겼는데 사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KT 안 샀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메일이 뜬 거예요. 그때 이제 김영삼 씨가 하던 스쿨 뭐죠? 동청찾기 I love 스쿨 막 이런 게 뜰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뭐 보물섬 그러니까 그때는 사이트만 있으면 투자를 해주는 때였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인터넷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거였죠. 근데 그렇게 따져봤자 지금 25년이 안 된 거예요. 세월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 사고에 갇혀 있는데 오프라인 시대의 특징은 인터넷은 시작하자마자 전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구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프라인은 내 동네, 우리 동네 닭집, 우리 동네 만두가게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했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붙였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전단지 붙이고 뭐 전단지 나눠주고 이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인터넷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때는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시대가 들어서면은 아무도 이제 아파트 뭐 입구부터 막혔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붙여가지고는 발만 아파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낳아요. 뭐냐?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모객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필연이란 말이에요. 모객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놈의 돈은 다 네이버가 가져가고 다음이 가져가고 다 가져가 버려요.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가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어느 사이인가 일본에서 75% 점유율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쓰다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구글 점유율이 네이버 점유율을 앞섰다는 거예요. 챗GPT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맞아? 몇 번 물어봤더니 세 번째 가서는 비슷한 것 같다고 딱 뭐 구글이 이긴 것 같진 않고 그러는데 요즘은 챗GPT가 그 소스를 같이 공개하잖아요. 내가 이걸 보고 썼으니까 이걸 보고 네가 확인해 이렇게 해주거든요. 거기 이렇게 뒤져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네이버가 한 53%, 구글이 35% 이렇게 보는데 챗GPT는 아니라는 거예요. 2024년 들어와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구글이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광고비. 근데 온라인 시대에는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모객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거 다 나눠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도 나눠준 거고. 이거 많이 나눠줬죠. 부직포백도 이거도 티쿤이 나눠준 거고. 근데 다 망쳐놔버려요. 왜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을 수밖에 없죠. 뭐 이해는 돼요. 저는 뭐 비난한다기보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나눠드리면 여기서 생활비를 뺐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어. 다행히. 제가 나눠줄 때는 그래도 이미 몇백만 원은 남는 거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공짜로 주진 않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돈이니까 우리가 받아오게 해놔요. 근데 거기서 먼저 우리 줄 돈보다 더 급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돈 빼. 우리 줘. 뭐 그럼 이제 마케팅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돈이 있어도 너무 인터넷 마케팅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 검색어 광고, 소셜 미디어 활용 이런 거는 제가 티쿤이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줘도 다 망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게 조심스럽죠.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 중에서 나 진짜 해볼래? 그러면 일단은 이제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러니까 마케팅할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 급여 줄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티쿤이 나눠주면은 기본은 나와요. 그 개척 다 해놓은 거를 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개척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럴듯한 거 나눠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략해서 이제 어차피 자금은 한 3, 4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3, 4억. 자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을 때까지. 근데 티쿤에 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티쿤에는 수수료만 주면 돼요. 문제는 내가 손익분기점을 제대로 넘을 때까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급여.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두세 명 같이 해야 되잖아요. 두세 명 급여,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2년을 계속 광고비 이거를 계속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쓰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은 드릴 수 있어요. 아이템은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돼요. 근데 뭐 나머지는 또 같이 개척하면 되고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도 드릴 수 있는데 2가지는 이제 갖추셔라. 하나는 작은 돈으로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하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장 기본은 모객이잖아요. 손님 모으는 거잖아요. 손님 모으는 거는 광고해야 돼요. 가장 기본 광고는 검색어 광고죠. 검색어 광고 말고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티쿤이 꽤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티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걸 갖고 하는데 뭐 티쿤 도와준다는 것도 믿지 마시고 또 실망하실 거니까 검색어 광고를 하는데 지금 티쿤하고 하든 안 하든 전자상거래의 기본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광고비는요. 집행할 때, 광고비를 집행할 때는 어떤 조건에서 하는 거죠? 이거 팔리는구나. 알아요. 인터넷이 좋은 점은 있잖아요. 광고를 해보면 딱 압니다. 이거
계속 손님이 들어오네? 이러면 된 거예요. 그죠? 혹은 손님이 들어오는데 안 팔리면 여러분 광고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거는 모를 리가 없어요. 광고 했더니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매출이 오르네? 이걸 딱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해야 되는, 이것만 확인하고 나면은 조조익선입니다. 광고비는 빠르면 빨리 집행하면 빨리 집행할수록 유리해요. 두 번째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집행하면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리합니다. 왜냐? 손님을 모으는 전 과정에서도 여러분은 계속 월급을 가져가고요. 직원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요. 운영비를 계속 써야 돼요. 기본 운영비는 계속 깔려 나가는 돈이니까 이 비용을 줄이는 거는 손님을 빨리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CEO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돈을 퍼부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죠. 팔리지도 않는데 광고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돈에 전부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아요. 이건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싶으면은 빨리 많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광고비 얼마 집행하면 돼요? 많이요. 언제 집행하는 게 좋아요? 빠르면 빠를수록요.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팔린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는 광고하면 안 돼요. 근데 팔린다는 게 전제가 되면은 많이 빨리 하면은 훨씬 더 매출이 빨리 오르고 수익 손익분기점도 빨리 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직원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3명 쓰던 공간에서 5명 쓰던 공간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광고비는 빨리 들어가고 들어오는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살림은 풍족해져요. 그전에는 100만 원이라는 단위로 계산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1000만 원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만큼 풍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고비를 내가 쓸 수 있냐. 그래서 뭐 기업 활동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히 자본과 사람과 기술 3가지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자본 있으면 사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모든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하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 자금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셔야 되고,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 저는 이제 저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초태에는 광고비를 월 300만 원 썼어요. 근데 그땐 저도 이제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많이 써야 되는데 인식이 없었어요. 300만 원 쓰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1000만 원 쓰고 그 다음에는 월 1500 쓰고 이렇게 계속 늘리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제가 실무를 잘 안 해서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의 야후 재팬이 검색 시장의 포탈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그래서 명함이라는 검색어를 등록하면 상위 4개는 유료 광고고 그 밑에는 SEO 그냥 중요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6, 7, 8, 9, 10까지 이렇게 밑에 광고가 깔렸어요. 근데 제가 명함 스티커 우리가 파는 모든 검색어를 4위 이하에는 못 내려가게 했어요. 이거는 진짜 지켰어요. 근데
좀 다행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 검색어 광고 비용이 그다지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한국 검색어 광고비가 일본 검색어 광고비보다 더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그게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악착같이 지켰죠. 그래서 항상 2위 했어요. 항상 2위. 1위는 비스타프린트라는 글로벌한 기업이 1위 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1위로 딱 올리면 비스타프린트가 비딩을 더해서 또 1위 되고, 그래서 1위 너가 해라. 난 너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2위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근데 그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료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명함 만들어주는 사장님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서 막 빚을 남겨놓은 거예요. 계속 빚을 남겨놨더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좀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이 해야지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정신으로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어떻게 해요? 제정신으로 그거를 1,000만 원 집어넣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2017년 무렵에 환율이 툭 떨어졌어요. 근데 그 무렵에 월말 지급해야 될 돈 16억이 부족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하도 광고를 하는 바람에. 근데도 확신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출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 뒤집어지지 하고 계속 지른 거죠, 광고비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좀 제정신은 아니죠. 무슨 개코도 없는 회사가 막 16억 빚을 남겼으니까 제 옆에 있는 사장님들 죽었을 것 같아. 제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는데 하고. 어쨌든 그렇게 베팅하지 않으면은 되게 힘든 비즈니스가 전자상거래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쿠팡이 몇 조 투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복구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도록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해외 직판은 해보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국에서 해외에 진출한 이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대기업은 진출 안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바보짓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매출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내향 사업은 안 하는 게 좋다. 대신에 내가 진짜 할 거면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장사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발 안 디디는 게 좋은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때 이미 42살 때 46억 받았던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탈로 쓰는 서비스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42살에 어디 가서 일을 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든지 창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뭐 다행히 해외 직판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직판을 한 거고, 뭐 지금도 사람들은 안 하죠. 지금도 못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근데 모를 게 없는데 왜 못할까 늘 궁금하긴 해요. 근데 해외 직판을 하면은 어쨌든 매출은 계속 올라가요.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은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전자상거래업 자체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장사를 해야 된다면 해외 직판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고, 해외 직판은 일단 경쟁력이 생기는 순간에 계속 매출은 올라간다. 그래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 참고하시고요. 이런 아이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하실 수 있는
뭐 분양 받으실 분 있으면 달라 그러면 드릴게요. 달라 그러면 드리는데 뭐 공짜로 주진 않아요. 절대로 공짜로 주진 않고 나나 혹은 제가 이제 소개시켜 줄 때가 있어요. 인수하시면 되는 회사. 그래도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만든 성과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유리하세요. 일단 자리는 잡았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인수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뭐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돈 안 드는 마케팅 방법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케팅하는 방법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일단 혹은 뭐 아이템 있으세요? 네, 네. 아, 예. 다품종 소량 생산? 아니, 저기 다품종 소량 생산품일수록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마진이 딱 봐서 마진이 안 되는 건 하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명함, 난 지금도 그래서 생각을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하시면 그냥 제가 그래도 뭐 만나자 그러면 항상 시간을 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하고 그냥 놀러 오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생각하는 방식이 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봐요. 한국에서 명함을 팔 때 저기 성원 잘 아시는 이사님 계시지만 성원 에드피아라고 한국에서 제일 큰 명함 판매회사는 500매를 4,200원에 팔아요. 부가세 420원. 이렇게 팔아요. 자, 그러면 다 남아도 4,200원 남는 거죠. 4,200원 남는 거잖아요. 다 남는다고 쳐. 어쨌든 일본에 제가 500매를 980엔에 팔았잖아요. 그럼 지금 환율로 따지면 9.5로 10으로 따져요. 그냥 지금 편하게 9,800원에 팔잖아요. 만들 때는 3,200원에 만들어요. 그럼 9,800 빼기 3,200은 6,600이죠. 송료는 0원이에요. 송료는 0원. 일본으로 갈 때. 왜냐하면 송료는 소비자가 부담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한국에서 다 남는 것보다 더 남는 거예요. 이게. 근데 980엔에만 팔아도 훨씬 많이 남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걸 팔고 있으니까 이제 메이저 명함 제조사가 들어왔어요. 일본에 1,200엔에 팔더라고. 너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는 그때 잠을 못 잤거든요. 저라면 900엔에 팔 거예요. 우리 때문에라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판매하는 전략 전술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 돼요. 이 말씀이에요. 980엔에 팔아도 한국에서 전액 남기는 것보다 더 남길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제조까지 하면은 제작비가 원재료 매입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30%를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남겨요. 해외로 나가면.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게 자동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많이 남으니까. 많이 남겨도 표가 안 나잖아요. 아니 980엔에 팔았다니까 명함 500매를.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일본에서 2,300엔에 파니까 이게 6,600원 남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게 해외 직판의 강점이라는 거죠. 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값 980엔 송료 별도. 그럼 제가 합쳐서 소비자는 구입하는 금액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싸요. 한국에서 제가 물류혁명을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에 보내는 1kg 비용이 항공료와 일례 택배비를 포함해서 680엔밖에 안 해요. 시절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 보내봤더니 거의 뭐 2,000원, 2만 원 들던데 이거는 소매로 보낼 때고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거의 다운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만 많아지면 별의별 회사가 다 와요. 우리가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물건만 많으면 배로 보내도 돼요. 그래서 물류혁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냐. 그래서 일본에 배로 보내면 금요일 날 출발시키면 월요일 날 배송을 금요일 날 배로 보낸 걸 토요일 날 여기서 출발시키면 부산에 일요일 오후 4시 일본 가는 배를 태워요. 그럼 4시에 일본 가는 배를 타면 이게 여객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객선은 대기하면 안 되잖아요. 손님들을 바다 위에 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도착하는 대로 다 통관시켜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그 일본에 배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월요일날 다 받아요. 일본 손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한국에서 왔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근데 배송료는 싸요. 아까 그 키프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판매 리스트. 그러면 그 배송회사를 한 군데로 쓰는 거예요. 사가와라는 강서구에 있는 물류센터에 보내면 우리가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이제 비용을 절약시키는. 예. 그리고 이런 걸 해보면 물류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본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100엔 1,000원으로 쳤었는데 100엔 85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택배 박스 팔 때 시작할 때 환율이 100엔 750원이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왜냐? 마진 폭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상관없고 또 하나는 환율이 너무 안 좋아지면요. 그냥 가격을 올려요. 근데 가격 올릴 때마다 진짜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니까 가격 올리면 손님 떠나면 어떨까 무섭잖아요. 5번 올렸는데 하나도 안 떠나더라고. 어쨌든 최저가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마진이 너무 안 좋으면 10% 올린다고 해서 크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식품류는 인증을 받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식품류는 해외에 팔기 제일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입맛이 달라요. 진짜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만 해도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해외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됐다 그래도 뭐 불가리아 음식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저도 낫또 이제 뭐 일본 가면은 많이 먹는데 뭐 낫또 집에서 먹으라 그러면 한 2-3개 먹고 말지 그걸 뭐 그렇게 먹겠냐고. 그래서 식품류는 팔기가 진짜 힘든 아이템이에요. 그거는. 그다음에 건강식품 이거는 국내에서도 팔기 힘들고요. 그런 거보다는 흔해 터진 거 이게 팔기가 더 좋습니다. 흔해 터진 거. 명함 흔해 터졌잖아요. 스티커 뭐 흔해 터져서 브랜드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들 일본 업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나가는 경쟁력은 단가. 그렇죠. 근데 일본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는 거의 대부분 경쟁력이 이쪽이 있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 조건, 생산 조건, 인건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런 가격 차이를 낳을 수 있는 요소가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후려치면은 그게 경쟁력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PP 명함 안 만들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PP 명함 맞나요? 그 뭐 이렇게
코팅돼 있는 거, 비닐 코팅돼 있는 거 안 만들어요. 일본은 못 만들게 규제를 해요. 뭐 그런 거 뭐 한국은 막 만드니까 그런 거 파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한국이 유리한 게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이나 디자인 중심의 상품들은 중국 갈 수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와 나라를 사이에 두고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예. 네, 먼저 말씀해요. 초기 한류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 해당 국가, 나라 시장 조사는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쿠팡 가격 알아보는 것처럼 일본 아마존 재팬에서 이게 얼마에 팔리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아셔야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구글에 다 자동 번역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 자동 번역기 갖고 돌리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도 자동 그 번역기 써가지고 다 했거든요. 일본어 몰라도.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면은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못하신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전자상거래업, 인터넷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 비즈니스 분들하고는 일본으로 넘어가면 티쿤에서 법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티쿤 법인이 여러분 법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국내에서 티쿤 일본 법인을 수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냥 일본 법인에 수출할래.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티쿤에 팔고 한국 티쿤이 일본의 티쿤에 파는 구조가 하나 있고, 여러분이 그냥 일본 티쿤에 팔아도 돼요. 근데 이거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돈만 더 드니까. 이게 도큐멘트 피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하고, 나 그래도 좀 빨리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누르면 동영상, 지난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 설명 보기 누르시면 그런 내용 다 나옵니다. 보시기 바라요. 네, 부가가치세는 이제 뭐 영세율 적용하는 거 이런 문제잖아요. 다 수출에, 정식 수출에 준해서 다 처리가 됩니다. 수출 실적도 티쿤 한국에 팔아도 간접 수출 제도에 의해서 실적 다 인정받아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내가 물건 팔 준비가 돼 있냐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티쿤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동영상 설명 보게 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갖고 있고 팔 준비가 돼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해결이 다 되는 문제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요? 네. 네. 한국말로 해도 사실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 일본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려면 디자인 작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인 일본에 디자인을 하는 기획사를 고객으로 삼는 거예요. 기획사를 고객으로. 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성원 에드피아는 디자인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골치 아파요. 그 사람들이 공장으로 인식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하여간 이 들어오는 파일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을 그쪽의 기획사로 삼으면 이 기획사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대화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지도 다 아는 거고 나도 아는 건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간판을 판다. 그럼 최종 소비자하고 하면 피곤해요. 일본의 간판 판매사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도 다 알고 나도 알고 하니까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하여간 여기 프레임 파시니까 가서 사시고, 하여간 되도록이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파는 거 이런 거를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아니요, 중국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국내향 사업하는 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건데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네. 그러게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는 이미 뒤처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딴 사람은 다 그냥 그게 안 되는 거 알고 국제 글로벌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난 국내 사업하고 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뭐 답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국내에도 성원 에드피아 같은 데 하고 어떻게 싸워요? 안 싸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피하고 내 땅을 차지하는 게 좋은 거죠.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상품을 소개해 보고 싶다는 사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 여러분 상품 있으면 가지고 또 설명해 보셔요. 한 5분만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상품 내가 팔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조언해 주실 수 있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을 예. 안녕하십니까. 메이저텍 대표 이병성입니다. 오늘 티쿤 글로벌 티쿤 대표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메이저텍은 2001년도 설립하였으며 용인 처인구에 있습니다. 지적 재산은 도락 관련 8종, 암호보안 관련 5종을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주 제품으로는 보안 기술이 강화된 제품으로 녹음기를 국방부에 납품하였습니다. 금고 디지털 도락을 개발하려 하였으며 특수보조키 세이프 콤보를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방문 손잡이 자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은 자비1과 자비2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비1은 푸시풀 내치 회전 도락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적은 힘으로 동작 가능하여 노약자 장애인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손잡이 디자인을 다양한 구조로 설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교체 설치 가능합니다. 여기 동영상은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안 나와가지고요. 자비2 또한 누구나 설치 가능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비1보다 기술 향상과 원가 절감으로 판매량 증가 예상되며 전 세계 설치 규격에 맞게 개발되어 수출 가능한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특허 등록 4개와 출원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물쇠의 역사는 매우 깊으나 열쇠 전문가는 키 없이도 모두 열립니다. 메이저텍은 사용자 외에 열 수 없는 특수 보조키 세이프 콤보를 개발하였으며 방문 손잡이의 모든 잠금 장치에 적용 가능한 보안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메이저텍은 우리 집을 금고같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이 불편해도 오케이. 어르신도 어린이도 손쉽게. 이제 방문도 밀어 여세요. 손쉽게 교체하여 바로 사용 가능해요. 특허로 인정받은 기술. 푸시풀 방문 손잡이 자비. 예, 이 제품이 현재 일반 방문 손잡이하고는 기술이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손잡이는 전부 돌리든지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기술을 접목하였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쿠팡에 들어가면 자비를 이게 손잡이의 약자로 자비로 했고요. 그리고 뭐 영문으로도 앞에 표기를 해놨는데 이 제품은 이제 쿠팡에 들어가서 이제 자비 치면 바로 그냥 상위권에는 방문 손잡이를 치서든 이러면 그냥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감심이 저희들은 지금 저는 공모만 25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 쪽에는 완전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기술하고 뭐 이런 거는 자신 있는데 뭐 영업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티쿤 대표님께 좀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제품도 좀 팔아 주십사 하고 했는데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제품 내가 얼마든지 팔겠다 싶으면 티쿤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뭐 해주는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통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아까 제가 이제 상품 뽑을 때는 이제 수요가 많은 것 이거 따졌잖아요. 수요가 많고 가성비가 좋은 것. 그다음에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안 돼. 명함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없으면 안 되거나 아주 재미있거나 이런 아이템들이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죠. 자, 혹시 이제 자기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한번 상의해 보자 그러면 항상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우리 멤버들이 워낙 잘해줘 가지고 시간이 넉넉한 편이니까 카톡, 콜드웰 이걸로 등록하시고 이 전화번호 등록하셨다가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그래서 뭐 마케팅 관련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는 해외 직판 카페예요. 카페. 해외 직판 카페로 들어와서 계시고 또 단톡방에 들어와 계세요.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계속 제가 티쿤이 얻은 정보나 지식을 다 공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놀러 오셔서 상의하면 제가 잘 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마케팅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건 돈이죠.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돈 없을 때 어떻게 사업을 일굴 거냐.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후배 회사에 들어왔어요. 후배 회사. 그래서 택배 박스를 성공시켰어요. 제가 성공시키고 대신에 그때 이제 들어가면서 조건이 내가 월급도 조금 받을게. 대신에 성공했을 때 내가 창업을 할 거다. 딴 아이템으로. 그럼 1년 동안 운영비를 너가 대줘라. 그 조건으로 하자.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일체의 권리는 다 내가 포기할게.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되게 어리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년간 운영비가 얼마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데 그럼 걔한테 야 운영비 1년치 내놔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만큼 받고 나머지는 다 막 꾸고 난리 쳤죠. 근데 거기서부터는 진짜 좀 정신이 나가야지 비즈니스는 해요. 아니 없는 돈을 어떻게 메울 거냐고. 장사는 돼. 나 진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공급사 사장님한테 돈 좀 밀어주세요. 그다음에 은행 가서 돈 꾸고 그게 제정신으로 할 짓은 못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차피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이미 다 망해서 다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빚이 뭐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막 쌓아놓고 질렀던 건데 여러분한테나 다른 분들한테는 그 얘기는 진짜 못하겠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해외 직판, 해외에 팔겠다는 회사가 있어. 친구 중에. 근데 월급 안 받고 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지도 지금 그 사람도 해외에는 팔고 싶은데 월급 주려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거든. 대부분. 제일 무서운 게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 같은 사람 한 뭐 50대 된 사람을 부르면 50대도 아니지만 50대라고 쳐요. 50대 된 사람을 불러서 200만 원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라면 갈 것 같아. 진짜 없으면 뭐 어차피 뭐 50대 이후에 할 게 뭐가 있어. 가서 좋아, 내가 이거 키울게. 대신에 되면은 나 이만큼 줘라 하고 그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돈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시는 거죠. 공부해서 자, 하여간 전체 계획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 총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갈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해나가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대신에 오신 기념으로 이제 제 번호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드린 거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여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든지 남한테 기대지 마시고, 새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해줄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